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약간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소식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여권 같은 경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놓고 좀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전혀 뭐 국무위원들 간에도 사전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예상을 못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야 간의 협의를 주문하면서 임명하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탄핵이 됐는데 불과 4일 만에 이 결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급작스럽고 과연 그 이후에 무슨 사정 변경이 없는데 네. 대행의 대행이 갑자기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게 국정 공백을 메꾸거나 그 헌법기관을 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헌법재판소는 이 국민과 밀접한 대민기관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오히려 법무부, 중앙지검, 뭐 국무총리 그리고 또 방통위원장 이런 자리들이 민생과 직결되는 자리들입니다. 예. 그 자리들은 지금 야당의 일반적인 이제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가 다 비어 있는데 그 자리를 메꾸는 게 더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민생을 예. 보더라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탄핵 소추가 엄청 남발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확정한 지위로 그분들은 다 탄핵 재판을 받도록 만들어 놓고 재판도 지금 안 열리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국정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그 자리부터 야당에서 그 탄핵 소추를 철회하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강력히 요청을 하고 그 큰 논의의 틀 안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그것도 3명이 아닌 2명만 이제 임명을 함으로써 예. 여야 양쪽으로부터 다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머지 한 명도 해야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권한대행으로서는 이 자리를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헌법 규정에 관한 해석이 부딪힐 때는 사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 해석론에 있어서 전례도 굉장히 따져야 됩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전례에 따르면 대법원장 지명 몫이긴 하지만 예.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있다가 그 이제 대통령이 탄핵 판결까지 다 나오고 난 이후에나 임명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렇게 했었죠. 예, 그래서 그 전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번 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라고 하고 뭐 회의장에서 권한대행이 나가버리고 뭐 찾으러 가고 뭐 이런 일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최 권한대행 얘기를 좀 들어보면 반발과 항의가 이어지니까 본인도 뭐 월권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해요. 네. 이게 나중에 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좀 논란이 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일단은 그 본인 스스로도 월권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그 국무총리와 일반 강요는 다르거든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회도 거쳤지만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 다수가 총리 임명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일반 강요는 국회 동의 절차가 없어요. 그럼 그 자체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겁니다. 그러면 국무위원들끼리 나란히 앉아서 심의하던 국무위원들이었는데 그 동료 국무위원들은 다 놔두고 순위 때문에 권한대행이 됐다라고 해서 그 어떤 논의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먼저 발표를 해버린다. 이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예. 발표부터 하고 통보를 한다 그러면 국무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발표부터 하고 심의를 안 할 생각이었다면 그 발표하는 자리 자체가 국무회의 자리가 아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국무위원들이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좀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 같은 경우도 항의 차원에서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네.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권한이 정지되긴 했지만 대통령을 보좌했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어서 이런 식의 어떤 사의를 표명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국무위원 일부도 뭐 사표 냈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보니까 네. 이러다가 정말 국정 운영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이제 여권 내에서 이런 또 분란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기에 국민들이 좀 불안하기는 해요. 네. 이 최상목 대행이 이제 사실 이거를 좀 독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지금 대통령실이나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같은 경우에는 국정을 통할하기 때문에 외교, 안보, 행정, 치안 이런 부분을 다 두루두루 다뤄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자리를 정확히 지키고 그분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보니까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결정을 함으로써 다 사회 폄하한 상황이고요. 저는 그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분들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경제부총리의 특성상 기재부 공무원들의 보좌를 주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기재부 공무원들이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긴 하지만 예산이나 이런 경제정책 외에 과연 다른 분야의 전문성은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그 총리실이나 어떤 대통령실의 그 보좌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어쨌든 대통령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해야 되는데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재부 공무원들만 가지고 중요 결정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실과의 어떤 접점도 높이고 제대로 된 보좌를 받아서 국정 수행을 해나가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또 청구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 판단이 그럼 나오게 되면 네. 이걸 가지고 또 임명 여부가 뭐 번복이 되거나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결과는 이제 나오면 이제 당연히 따라야 될 텐데요. 네.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국회의장은 심판해 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중재하고 심판하는 역할이고 본인이 플레이어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국회의장으로서 땅땅땅 쳤으니까 그 내용대로 권한대행이 따라야지 왜 안 따라. 이게 되게 국회의 오만한 모습이고 네. 그 국회의장의 기능하고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거를 하는 것은 좀 관례상 맞지 않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국회의장이 먼저 나서서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 네. 그거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국회의장의 어떤 심판적 기능을 좀 심판으로서의 중립적 기능이 좀 손상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국회 추천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헌법상 국회 추천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럼 여야 합의의 시점은 언제냐? 과거에 어떤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당시로서는 통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하는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합의를 이제 논의를 했지만 네.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지금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도 안 들어갈 정도로 이 추천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그 국회 의결이 있을 때 과연 여야 합의가 있었던 상황이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여야 합의가 없었으니까 저희가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과거에 몇 달 전에 사정 변경이 있던 걸 전제로 그 옛날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때 합의했었으니까 지금도 합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거고요. 네. 분명히 합의는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면 야당이 3명 다 임명하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야당이 3명 다 임명을 못했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당시로서도 협의를 하고 합의를 했던 이유가 대통령이 그렇게 됐을 경우 대통령이 그 임명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민주당도 3명 다 자기 몫으로 추천을 못한 거 아닙니까? 이건 다수당이 추천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유로도 권한쟁의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 둘러싼 논란은 수습되는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들고 언제 집행하느냐, 네. 뭐 이 시점을 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6일이 기한이다 보니까 그 전에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영장에 좀 적시된 내용 중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네. 이게 뭐 영장을 집행할 때는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기관의 책임자의 어떤 허락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좀 없애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 허락 없이는 뭐 막을 수 없다, 뭐 이 조항을 좀 없애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넣은 것 같은데 영장에 이런 걸 넣는 건 좀 이례적인 거죠? 저는 처음 봅니다. 이게 네. 지금 영장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법을 창조한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백한 입법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요. 형사소송법 그 규정은 이런 취지입니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시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특정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거기를 온데 다 뒤지고 다니면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보안이라든지 안보 같은 것들이 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를 압수수색할 때도 국회의장의 승인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과 지금 적대관계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들을 둬서 안보를 중시해 놓은 것인데 이거를 개별 판사별로 판단해서 영장에 본인이 적어서 이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앞으로 국회도 마음대로 압수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국회의장은 그 국회에 압수수색이 오면 본인이 고심해서 이거를 어느 범위까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를 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한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영장 전담 판사는 공수처에서도 이 규정이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는 한 집행이 좀 어렵다는 걸 본인들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있던 규정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의심받는 겁니다. 왜 중앙지법에 안 하고 서부지법에 했을까? 영장을 네. 선고했어부터 시작해서 왜 영장에 이때까지 한 번도 전례가 없었는데 특정 규정을 배제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을까부터 해서 그럼 그 조항을 넣는다라고 해서 판사가 한 줄 넣었다고 해서 판결 엄연히 있는 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그러면 판사의 권한 입법 권한보다 우위에 서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상권 분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있고 좀 그 규정 자체의 효력은 그 판사가 적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그 문구는 원천 무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 절차에 좀 협조하지 않는 거 이게 좀 대통령답지 않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만 공수처라든지 뭐 여러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조금 논란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네. 실제로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한 거 이게 좀 발부가 용이할 걸로 보이는 지법에 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임의로 예. 어떻게 보면은 좀 통상적인 예에 따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적법성 시비가 생기고 또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출범 이후부터 계속 바닥 상황이거든요. 네. 저번에 김진욱 공수처장 시절에도 그 청장과 차장 간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언론에 포착된 적이 있어요. 예. 그때도 이제 특정 영장을 넣는 데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고 싶으니까 어떤 영장 전담 판사는 좀 피하고 다른 영장 전담 판사한테 좀 넣자 이런 논의를 하다가 한번 언론에 포착돼서 언론 보도가 된 적도 있거든요. 예전에 초대 공수처장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군요. 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 수사기관에서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좀 관행처럼 있나요? 그런 식으로 영장 쇼핑이라고 뭐 표현하자면 그런 것 같은데. 뭐 청구하다가 개별 검사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걸 좀 고려하는지는 몰라도 예.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그래도 수사기관의 장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뭔가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한다? 예. 저는 그런 걸 본 적은 없고요. 네. 그 자체로 적법 절차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서부지방법원도 현재
중앙지방법원에다가 기소가 되고 거기서 재판이 주로 이루어질 거고 수사도 주로 중앙지검에 이루어졌어요. 예. 그리고 공수처가 다 수사한 다음에 서부지검으로 사건 보낼 겁니까? 아닙니다. 네. 중앙지검으로 보내야 돼요. 예. 그래야 연속성 있게 수사가 되고 그래야 진상이 정확히 규명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이건 서부지법으로 보낼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번 영장만 원포인트로 서부지법에 신청을 한다? 그럼 당연히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보냈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수사에 협조라는 거는 본인의 방어권 행사랑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예. 도를 넘어서 정말 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예를 들면 6개월에 끝내야 되는 게 2년 2개월이나 끌었다. 1년 6개월을 질질 끌었다. 이런 거는 비판할 수 있는데 지금 사건하고 며칠이나 됐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다투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변호사도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그 지연이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판사 쇼핑하듯이 영장을 골라서 받는다라고 하면 두고두고 시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수사기관도 좀 빌미를 주지 않는 선에서 네. 좀 공정해 보이는 수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중앙지방법원에 했어야 맞죠. 그리고 했어야 맞다. 서부지법에 또 했는데 하필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장에 처음 보는 문구가 딱 박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적시된 영장을 일단 받아들게 되면 영장이 뭐 집행 전에 이렇게 좀 고지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보게 되면은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게 기존의 전례에 비춰서 좀 절차상으로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막아왔던 것들이 네. 그 영장상으로만 보면은 막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상하시는 건 저도 어떨까요? 이게 전례가 없다 보니까 과연 경호처가 막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예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예. 사실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영장 전담 판사가 특정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법리상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압박용으로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 법리에 따르지 않고 어떤 문구를 쓴다고 하는 거는 판사가 압박용 문구를 썼다. 이거는 집행에도 관여하는 거잖아요. 예. 판사는 영장에 대한 어떤 적법성만 엄격히 심사하고 영장 발부의 필요성만 심사하면 되는 것인데 집행의 과정까지 본인이 걱정을 해서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네. 걸 넣은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영장의 집행은 그 공수처 검사의 책무입니다. 본인이 고민을 해야 되고 예. 그 영장이 발부됐으면 그 본인 책임하에 기존 규정과의 충돌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규정 충돌과 관련해서 만약에 서로 이견이 있으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변호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이 부당하다라고 하면 그 항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이니까 이거는 영장 그 압수물을 돌려줘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법의 영역에서 판단해야 될 것을 공수처 그 검사가 일방적으로 넣은 문구를 또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일부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효력은 법조인들이라면 부정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거를 경호처가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밤에 전해진 소식인데 네. 대통령 관저 앞에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체포도 반대하고 뭐 이런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이분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A4용지 한 장짜리인데 지금 일단 유튜브로 지금 밖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을 지켜보고 있다. 뭐 이랬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글쎄, 이분들만 보고 가겠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네, 근데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제 해석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도 사실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장애투쟁의 형식으로 뭔가 사법의 영역이 침범당하면 안 된다는 대원칙엔 저도 동의하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대규모 집회 문화가 사법부를 둘러싼다든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독려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거는 법치주의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적정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새해 첫날부터 되게 추운 날에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거기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무슨 뭐 지침이나 행동 지침을 준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인사말 정도를 하는 것은 네. 비판의 부분도 분명히 있어도 그래도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도 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로와 감사의 표현도 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쪽 측면을 다 균형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앞으로 더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 끝까지 싸우겠다는 표현을 또 본인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마치 대통령의 어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저분들이 나서서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게 좀 우려되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과의 물리적 충돌은 어떤 형태로든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고 그분들이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 저는 물리적 충돌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 무슨 보낸 문구 때문에 모인 분들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전례가 없다 보니까 이 집행이 만약에 명백히 집행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경호권의 범위 바뀌고 그게 압수수색도 법리상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 이제 사법의 영역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만 이거는 너무 전례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해석의 영역이 어떻게 될지 저도 그렇고 이거는 최종적인 사법부 판단 없이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예. 저는 어찌 됐든 물리적 충돌은 최대한 피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네.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문에 여야가 정쟁을 멈춘 상태고 여야 지도부는 연일 이제 무한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뭐 탄핵 정국이기도 하고 지금 참사 속에 뭐 국민 애도 기간이기도 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이건 지금 또 법원 휴정 기간이니까 네. 국민들 시야에서는 조금 이제 멀어져 있기는 한데 최근 이런 소식이 좀 들렸어요. 네. 유죄를 선고받았던 1심에서 유죄 선고된 공직선거법 2심 변호인을 선임을 계속 안 해서 결국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었는데 이제 교체를 하겠다 뭐 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걸 놓고 변호인단 교체하면 또 재판기로 검토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또 재판을 연기하려는 건가 이런 해석이 있던데. 네. 일종의 네.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당의 대표로서 매우 적정하지 않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해왔고요. 예. 특히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도록 한 것은 정말 이건 좀 심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정 혼란이 있고 전국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 부분이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는 톱뉴스감이죠. 사실 이게 공당의 대표가 송달을 지원하거나 계속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다 저희가 보니까 용어를 새로 많이 알았죠. 네. 뭐 이사불명, 네. 해문부재. 네. 그러다 집행관 송달로 지금 다 전달받은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서 송달을 받고 예. 그 과정에서 계속 그렇게 미뤄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다못해 국선 변호사까지 송달을 위해서 선임을 한 거거든요. 국선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예. 지금 국민들 민생도 어려운데 저희 정치인들이 뭔가 도와드려도 모자랄 판국이 국민 세금을 빼서 본인의 변호인으로 쓴다? 이거는 누구도 납득 못할 상황이고요. 네. 국선 변호인까지 다 선임된 상황에서 아마 비용까지 집행되면은 엄청나게 정무적 부담이 되니까 사선 변호사를 급히 선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송달이 제가 보니까 12월 한 19일쯤 송달이 됐는데 예. 20일 내에 그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했을 때
요번 주 정도에는 저는 항소유서 제출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 그것도 원래 좀 빨리 했어야 맞는데 20일을 꽉 거의 채워서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은 늦게 선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재판부가 좀 신속히 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판 기일은 바로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판 기일 잡히고 나서 변호사가 늦게 선임됐느니 어쩌니 뭐 해서 또 재판 끌려는 시도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좀 냉철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항소유서를 썼다는 거는 네. 재판의 쟁점과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왜 항소를 하고 왜 이걸 무죄를 다투느냐를 다 정리해서 어쨌든 법원에 서류를 냈지 않습니까? 항소유서를 낼 때 기록을 안 보고 내진 않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겠습니까? 네. 그 얘기는 기록 검토가 다 끝나졌다는 얘기고 항소유서를 낸 이후부터는 뭐 기록 검토가 덜 됐느냐 어쩌느냐 하면서 재판을 끌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일반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네. 우리가 633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좀 알고 있는 건데 네. 1심 선고 나온 게 지난달 15일 11월 지난달도 아니네요. 네, 네, 11월 15일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만약에 법료인 선임계를 다시 제출을 해요. 그럼 지금부터 3개월이 또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 법 규정상 예.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월 안에는 결론이 2월 나야 15일 되나요? 안에 결론이 나는 게 이제 법상 정확한 거. 2월 15일까지 선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보통은 항소심을 1심처럼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1심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그렇죠. 형사재판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1심 때 대부분의 증인들을 많이 불러보거든요. 핵심 증인들도. 그리고 새로운 증인을 뭐 아껴두거나 하질 않아요. 근데 이것은 그 범위를 넘어서서 2년 2개월이나 재판을 끌다 보니까 너무 많은 증인을 불렀고 예. 속된 말로 뭐 좀 누룽지 긁듯이 싹싹 긁어서 증인을 다 신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의미 있고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걸 증언할 수 있는 새로운 증인이 남아 있느냐. 새로운 증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통상 일반 국민들이 재판 받을 때는 한 2명에서 3명 정도 더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좀 한 다음에 곧 재판에 결심을 하고 그 법리적인 주장을 받아서 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1월 초순 이거 통상의 재판이라고 하면 2월 15일 선고도 가능한 겁니다. 네. 현재 재판 진행으로. 예.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질질 끌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의지가 워낙 제가 봤을 때는 확고해 보여서 저는 재판을 끄는 데는 한계도 있고 어설프게 끌다가는 망신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끌는데 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동안 뭐 주진우 의원이 재판 지연 전략이 포착되면 그때그때 다 국민들에게 알려주셨으니까 네. 앞으로도 좀 잘 보고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게 예.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